예, 여러분 혹시 역세권이라는 개념 아시죠?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예, 우리나라 법에도 나오는 용어죠. 그러니까 역에서 걸어서 5분 내지 10분 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적인 이익 같은 것들이 아주 높은 지역을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뭐 상점이라든지 뭐 서비스업체라든지 다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안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역세권이 어디일까?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정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9세기 말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공식적인 루트는 제물포에 내려서 제물포에서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을 타고 서울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포가 출발점이고 서울 마포나루 정도가 이제 종착역이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데 이제 경인선이 개통이 되면서는 경인선의 종착역인 서대문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서대문역이 1900년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대문에서 제물포까지 경인선이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죠. 바로 그 직전 전해에는 전차역이 서대문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홍릉까지 가는. 그 다음에 1905년에는 남대문역이 생깁니다. 경부선이 개통을 한 거죠. 남대문역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달리게 되고 이 남대문역에서 출발을 하고 내리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대문역과 서대문역, 바로 정동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교통의 그 출발이 다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돈 좀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유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장사를 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재미있는 이 당시 정동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사업을 했었던 외국인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커피 역사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이 고샬키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4년에 제물포에 들어와서 한동안은 제물포에서 무역업을 합니다. 주로 식품 수입 판매를 합니다. 서양 식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1889년에서 1892년까지, 그러니까 3년 정도는 현지에 있었던, 지금 인천 지역에 있었던 누에 뽕나무 농장을 인수를 해서 옷감 만드는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서 1895년에 정동으로 이주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서울의 중심으로 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수입 식료품점을 해서 커피 판매 그리고 베이커리 이런 걸 하는데 돈을 꽤 법니다. 돈을 벌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그 당시에 돈 버는 사람도 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커피를 팔고 빵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게 건물주입니다. 건물을 짓죠.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건물 임대업을 시작을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서양인이 서울에서 건물 임대업을 시작한 최초가 이 고샤키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독일 사람이죠. 어디냐면 위치가 그 당시 그 신문 광고에 보면 그 임대업 광고입니다. 그 아주 잘 만들어진 깨끗한 별도의 화장실도 있고 별도의 출입기도 있는 이런 좋은 방이 있다고 해서 광고를 신문에 한 걸 보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공사관 거리와 가구 거리가 만나는 것.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그 미국 그 영사관, 미국 그 대사관 관저 북쪽 정도가 됩니다.
그 가구거리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세시극장 성공회에서 고종의 길 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좁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꽤 넓은 가구가 주변에 신식 가구를 많이 팔던 거리거든요. 그래서 퍼니처 스트리트라고 신문에 많이 나오던 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관 거리는 지금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그 광화문으로 가는 그 길이 중간에 오른쪽으로 사실 좀 꺾여야 되는 길, 지금은 좀 직선화됐습니다만 그 길이 공사관 거리죠. 이 두 거리가 만나는 곳에 바로 이 고시알키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건물 임대업을 해서 또 꽤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번 돈으로 투자를 한 게 역시 또 요즘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그 당시에 또 펜션이었습니다. 그래서 1911년에 펜션을 재물포에다 짓습니다. 재물포에서 1917년까지 펜션 사업을 또 동시에 합니다. 정동에 건물 임대업도 하고 재물포에 펜션 사업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 벌었을 때 할 만한 사업들이 역시 이 사람 머릿속에서도 그 당시에 이미 나왔던 거죠.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제일 슬픈 일은 열심히 돈을 벌고 나면 재밌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돈을 벌다가 1917년에 펜션 사업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데 뭐 죽고 나니까 재산이 남아있죠. 이 재산을 부인인 이다 골샤키 그 독일 여성이 다 상속을 받죠. 상속을 받는데 남편이 없는 서울에서 살지를 않습니다. 팔고 다시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죠. 1917년인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 생각하면서 끝까지 혼자 살지를 않습니다. 재혼을 하죠. 1922년에 독일로 귀국한 지 5년 만에 재혼을 하는데 재혼 상대자의 남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정동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정동에 있었던 독일 학교 교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교장과 재혼을 합니다. 아마 교장은 괜찮았을 겁니다. 이다 골샤키가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인천의 펜션, 정동의 건물 이걸 다 정리한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만났을까? 아마 정동에서 한 사람은 독일 학교 교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인은 거기서 이 식품점, 베이커리 그리고 빌딩 관리 뭐 이런 걸 하면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독일 사람이니까 만났을 겁니다. 바로 이 정동이 이 랑데비 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애하기가 참 좋은 곳이었거든요. 근대적인 물품이 넘치는 곳이었고 가는 곳마다 구경할 게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 각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둘이 알고 지냈을 겁니다. 결국은 독일에 가서 결혼을 해서 잘 살게 됩니다. 그 남자 이름은 볼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랑데비 거리로서의 정동의 특징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죠. 이 독일이 이 정동이 랑데비 거리였다가 이게 폭삭 망하는 게 이제 역세권의 혜택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서울역이 갑자기 지금의 서울역, 이 남산에서 가까운 후암동 쪽으로 내려갑니다. 1925년에 지금의 서울역이 만들어지죠. 이 서울역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이제 경의선이 개통이 돼서 경의선과 경부선과 경인선 이런 철도들이 몇 가지가 출발하는 역으로서는 남대문역이 너무 작았거든요. 남대문역은 한 2층 정도 되는 목조 건물이어가지고 좀 허술했습니다. 도저히 비좁아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역 아주 멋진 그 대리석으로 된 그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서울역이 옮겨간 게 1925년입니다. 그 다음에 1926년에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마당에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그 상업적인 활동이 총독부 주변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종로 5가에 생기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이 정동이 랑데비 거리, 데이트하기 좋은 거리의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게 되는 게 경성재판소가
등장을 한 겁니다. 1928년에 지금의 서울시립미술관 정동의 그 언덕 위에 갑자기 재판소가 생겨서 이 재판소에 아시는 것처럼 법복을 입은 무서운 사람들, 이 합법적인 폭력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러 가고 싶지를 않은 거죠. 게다가 그 당시 경성재판소에서는 근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또 이 재판소에 가서 이혼을 하고 나올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헤어지는 이런 장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덕수궁 돌담기를 걸면 이혼을 한다, 헤어진다, 남녀간에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것이 이제 랑데비 거리로서의 이미지가 없어지고 대신 등장하는 랑데비 거리가 지금의 소공동입니다. 왜냐하면 소공동에 많은 근대적인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곳에서 하여튼 이 랑데비 거리 이미지가 남아 있을 때 바로 이 골샤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커피 판매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동을 배경으로 했었던 골샤키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 그리고 독일 학교 교장이었던 볼리안 등이 부부로서 아니면 연인으로서 만나고 헤어지고를 했었던 데가 바로 정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은 이름이 폴 앙뚜앙 플레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0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1900년에. 이 1900년 만국 박람회는 지금 동영상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풍경 중에 하나인데 1900년 파리 박람회에 처음으로 이 무빙 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전기로 도로가 움직입니다. 한 정거장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멋진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만국 박람회에 가기 위해서 여성들이 모자를 쓰고 양산을 받고 남자들은 다 턱시도를 입고 그 무빙워크에 올라타는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동영상이. 근데 이 만국 박람회에 처음 우리나라 관이 만들어집니다. 조선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조선관에 우리나라 물품들이 일부 전시가 되죠. 뭐 굉장히 지금 보면 촌스러운 물품들이죠. 조선시대 그 유품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생활 도구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전시가 됐는데 이 조선관을 보고 나서 와, 이 나라에 한번 가서 장사를 하면 떼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플레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꼬드겨 가지고 그 다음에 1901년에 동생과 함께 재물포를 거쳐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땔감 장사였습니다. 서울 도성 안에 돈 있는 사람들이 땔감을 스스로 하지는 않죠. 그죠? 이 초겨울이 되면 이제 이 목재 이 땔감을 지게에 지고 오면 이거를 받아서 이제 집에 한 켠에다 쌓아놓고 겨울을 납니다. 이거를 플레상이 지켜보고 나서 이 연료 장사를 하면 돈을 벌겠다 싶어서 선택한 장소가 정동으로 들어오는 서소문 입구였습니다. 사는 곳이 정동이었기 때문에 또 무학재를 넘어서 땔감을 지고 지게에다 지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무학재를 넘어서 서대문쯤 오면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잠깐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쉽니다. 이때 이 플레상이라는 사람이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1900년대 초반입니다. 1901년, 2년, 3년쯤이죠. 이 지게꾼들을 꼬시는 방법으로 커피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날이 차가운데 달달한 커피를 한 잔씩 주면 뭐 지금도 마실만 하지 않습니까? 지게꾼들이 그만 혹 넘어가는 겁니다. 마셔보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하고 달콤하고 괜찮거든요. 가지고 넘어온 지게째 플레상에게 넘깁니다. 그럼 거의 다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땔감을 팔아서 플레상이 돈을 벌죠. 돈을 벌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나라에 구공탄이 없었던 겁니다. 연탄이 없는데 자기가 프랑스에서 쓰던 연탄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프랑스에서 연탄 기계를 들여다가 이 구공탄, 구멍이 9개짜리 연탄을 판매해서 또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초창기에 이 연료로 이 플레상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활동하던 데가 바로 정동입니다. 이 살기는 정동에서도 살다가 그 봉내동에서도 살고 다 정동 걸어서 다닐 거리죠.
이 충정로 쪽에 또 살기도 했고 사무실도 그 주변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에 있는 외국인들과 서소문을 통해서 드나들면서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돈을 좀 벌었는데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벌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특히 그 경제 대공황 같은 게 벌어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장사가 좀 많이 안 됩니다. 뭐 술 장사 이런 건 잘 됐는데 이런 상업이 좀 약간 위축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는 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입품 수요가 좀 많아졌는데, 근데 일본이 또 이제 서양과 전쟁을 준비하면서 서양 물품이 들어오는 걸 계속 억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쓰는 것도 아주 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생겼던 서울역 앞입니다. 정동에서 멀지 않죠. 지금 대우빌딩, 옛날 대우빌딩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돌체다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음악다방입니다. 이 돌체다방도 일본 사람들이 영어 쓰지 말라고 해서 경성다방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는 명동으로 옮겨서 돌체다방 다시 이름을 회복을 하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서양에 대한 증오심 같은 걸 표시하면서 서양 물건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넘치는 게 이 가짜 상품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 폴 플레상이 손댄 게 가짜 화장품입니다. 역시 이제 사치는 그 당시에도 남성들보다는 좀 여성들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제 세봉 화장품이라는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선호를 하던, 경성 아줌마들이 선호하던 이 화장품을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경성에서 만듭니다. 가짜 상표를 붙여서 세봉 화장품을 이 시가의 거의 6배, 일반 화장품 가격의 6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벌죠. 그런데 사람이 수완이 좋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인데 네덜란드 명예 총영사가 됩니다. 진짜 됐는지 도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간판을 충정로에다 붙이고 그 간판을 이용해서 네덜란드 명예 총영사가 화장품을 파는 겁니다. 진짜 같이 보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결국은 탈세를 하다가 걸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세봉 화장품이 프랑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동네에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플레상이 경찰에 잡히죠. 그래서 취조를 받고 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 사진이 그 당시 신문에 조사받는 사진이 나옵니다. 결국은 재판을 거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옥에 집어넣지를 않고 일본 사람들이 또 뭐 영국과의 관계나 이런 걸 생각을,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하고의 관계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추방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쉽사리 감옥에다 넣지는 않습니다. 외교 관계로 확대가 될 것을 염려를 해서. 그래서 이 플레상도 결국은 1942년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과의 제2차 세계대전 결전 바로 직전에 추방이 됩니다. 추방 이후에 이 플레상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플레상이 돈을 벌다가 무리수를 둬서 결국은 재판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다 쫓겨난 것도 정동입니다. 이 골샤키, 이 플레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찍 근대적인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고 근대적인 상품을 판매를 해서 정동 주변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게 정동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2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정동이 가지고 있었던 역세권으로서의 이점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그 서울의 상업의 중심 지역이 정동으로부터 1차적으로는 소공동과 명동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꽤 많은 그 당시 소설이나 이런 데 등장을 하는 낭낭파라라든지 그런 카페 이름입니다. 뿌라탄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카페들이 소공동이나 남대문 통을 거쳐서 종로 2가 이쪽까지 이르는 당시 새로운 상권으로 다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명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업지로서의 장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일본의 지배가 확대가 되면서 식민지 시대에 서양인들이 조금씩 그 조선에서 빠져나가는 것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동이 가지고 있었던 역세권으로서의 특징은 없어지는데 대신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정동의 이미지는 그 이후에도 상당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에도 이 정동에는 상당히 많은 예술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많은 그 미술 전람회라든지 소아협회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이죠. 뭐 이런 것들이 정동 주변에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비록 랑데비 거리, 연애 거리, 낭만적인 거리로서의 이미지나 이 상업 지구로서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1920년대 후반부터 사라지기는 하지만 서울의 문화적인 중심지로서의 정동의 이미지는 그 이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